상급자에게 고개도 들지 않고 앉아있는 꼬라지는 뭔가? 그것도 군복 상의를 벗은 채 여기가 네 안방인가? 이 한마디로 시작된 사건은 결국 최은서 대위의 명예를 짓밟으려는 조직적인 협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전화 한 통을 건 곳은 다름 아닌 군 검찰특별수사팀 최중령 직통 회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육군 지휘통제본부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제51정 보통신여단 사이버정보운용대. 망자의 방이라 불리는 이곳의 공기는 늘 희뿌옇고 차가웠다. 전면의 초대형 전광판에는 한미연합지휘통제훈련인 불굴의 방패작전의 실시간 전술 데이터가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불과 몇 분 뒤면 핵심 전술 네트워크의 암호화 키를 전면 교체하는 극도로 예민한 키블레이드 작전이 개시될 예정이었다. 단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국가 안보의 심장부였다. 책상에 엎드린 듯 상체를 숙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최은서 대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붉은색 비상등이 깜빡이는 화면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분당 500타가 넘는 속도로 암호화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었다. 제복 상의를 벗고 검은색 방염 티셔츠만 입은 채 그녀는 평소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장이었으나 이곳에서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허용이었다. 낡은 작업용 전투복 왼쪽 소매에는 계급장 대신 사이버코어 문구가 새겨진 임무식별 패치가 붙어 있었다. 옆자리에서 작업하던 조한수 상사가 숨막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상사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대위님, 이제 알파 구역과의 통신 연결까지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점검 부탁드립니다. 미군 측에서도 초 단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마지막 보안 필터를 적용하는 명령어줄을 확인했다. 단 하나의 오타는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헤드셋에서는 미군 협력 요원의 다급한 영어 명령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한국군의 모든 사이버 역량을 대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묵직한 군화 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려왔다. 오늘의 훈련 총괄 기획팀 소속인 강준모 소령은 자신의 직책이 곧 통행증이라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롭게 다려진 정복과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손에 든 두꺼운 클립보드가 뿜어내는 권위로 이 차가운 방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훈련의 전술적 흐름이 아닌 오직 규율과 시각적 질서만을 좇는 인물이었다. 강소령의 눈은 즉각 채 대위의 복장과 자세를 포착했다. 전투복 상의를 벗은 여성 장교. 어깨에 계급장이 없는 임무 패치. 상급자의 등장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는 뻣뻣한 자세.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가지의 군기 위반 규정이 번개처럼 훑고 지나갔다. 오랜 시간 서류 작업과 형식적인 보고서로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온 강소령에게 이러한 무질서는 그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채 대위의 모니터 화면 위를 덮었다. 어이, 거기, 지금 뭐하는 태도인가? 채 대위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키블레이드 작전 개시까지는 이제 2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숨 쉬는 것조차 아까운 상황이었다. 그녀는 멈추는 대신 헤드셋 마이크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확인 코드를 의조렸다. 내가 묻고 있지 않나?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소속 강준모 소령이다. 상급자에게 고개도 들지 않고 앉아있는 자세는 뭔가? 그것도 군복 상의를 벗은 채. 여기가 자네 안방인가? 강소령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울렸다. 조한수 상사가 눈치를 보며 강소령을 향해 조용히 손짓했으나 강소령은 그마저도 무시했다.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하급자들을 향한 분노가 그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듯 했다. 채 대위는 마침내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헤드셋을 벗어내려 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이나 두려움이 아닌 극도의 피로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51정 보통신여단 사이버정보운용대 소속 최은서 대위입니다.
현재 연합 핵심 전술망 키블레이드 작전 실행 직전입니다. 복장 규정 위반은 이곳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방금 전 소령님의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없었던 점은 죄송합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했지만 강 소령의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직책과 계급 앞에서 특수 상황을 운운하는 채 대위의 단호한 태도가 그의 화를 더욱 돋구었다. 변명은 필요 없다. 군기는 규정이고 법이다. 자네의 그 오만한 눈빛과 건방진 태도부터가 문제야. 당장 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상급자에게 경례를 다시 해. 자네의 계급과 이름 그리고 죄를 똑바로 말해. 강소령은 자신의 클립보드를 책상 위에 내려치며 고압적으로 명령했다. 책상 위 그녀의 노트북 오른쪽에는 알파 구역과의 마지막 보안 연결을 위한 물리적 연결선이 느슨하게 꽂혀 있었다. 채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그녀의 몸이 노트북을 감싸고 있던 각종 연결선을 스쳤다. 그리고 강소령이 흥분하여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그의 날카로운 구둣발이 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 케이블을 건드렸다. 뚝.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순간 방 전체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채 대위는 곧바로 고개를 숙여 테이블을 확인했으나 이미 늦었다. 데이터 전송의 핵심이 되는 광 케이블의 연결부가 완전히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 소령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연결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무섭게 방 전체를 압도하던 초대형 전광판의 핵심 전술망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멈추더니 이내 붉은색 글씨와 함께 완전 실패라는 경고 문구가 번개처럼 깜빡이기 시작했다. 미군 측의 통신 채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다급한 비명이 쏟아져 나왔다. 뭐 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는 건가? 자네가 건방지게 내 말을 무시하다가 자리를 뜨려 했으니 발생한 문제 아닌가? 당장 다시 연결해. 연결하라니깐. 강소령은 갑작스러운 파국에 당황했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채 대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채 대위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소령님 발에 케이블이 걸렸습니다. 키블레이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전술망 전체가 멈춥니다. 그녀의 비명과 함께 망자의 방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장비에서 일제히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훈련 중단 신호가 아니었다.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면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핵심 전술 통제망이 적의 공격이 아닌 아군 내부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순간적인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소속으로 온 그는 단순히 훈련 상황을 시찰하러 왔으나 이제 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실제 상황의 주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강소령은 경고음과 함께 방으로 달려 들어오는 헌병 특임대와 연합사 요원들의 모습을 보며 등골로 차가운 얼음물이 쏟아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단순한 군기 위반이 아닌 군 작전 사상 최악의 재앙을 불러온 도화선이 되었다. 강소령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지만 수많은 보고서와 규정 집착으로 다져진 그의 본능은 재빨리 책임 전가라는 가장 비열한 생존 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뒤따라 들어온 조한수 상사를 향해 소리쳤다. 이 상사, 당장 저 대위를 통제해. 분명 이 대위가 자리를 이탈하려다가 선을 건드린 거야. 내가 똑똑히 봤어. 이건 명백한 직무태만이다. 당장 이 사실을 육군본부에 보고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으나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이미 방으로 들어선 감찰과 소속 장교들과 헌병들은 전광판의 붉은 경고등과 함께 경보음을 울리는 각종 장비들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다. 헌병 특임대원들이 강소령과 채 대위 주위를 순식간에 에워쌌다. 채 대위는 이미 감정의 동요를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광 케이블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들어 강소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분노나 짜증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닫고 조한수 상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상사님, 일단 긴급 복구 프로토콜 시사공 실행하세요. 지금은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데이터는 이미 파손되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이 상황이 일과성 사고가 아니라 복구 불가능한 손해임을 의미했다. 파국이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방의 철제 방화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작전 총책임자인 제5군단장 이태규 중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실에 들어섰다. 그는 사령관 관사가 아닌 이곳 지하 벙커에서 며칠째 잠을 자고 있던 터라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전광판의 붉은 경고등과 헌병 특임대에 둘러싸인 강소령과 채 대위를 단번에 포착했다. 이 중장은 조한수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조 상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소령의 불필요한 현장 간섭과 규율 위반 지적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광 케이블이 분리된 결정적인 순간 강소령의 발이 선에 걸려 넘어지려는 장면을 자신이 목격했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강소령은 상사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중장님, 상사의 보고는 거짓입니다. 이 대위가 복장 규정을 위반한 채 상급자에게 대들었고 제가 경례를 요구하자 자리를 피하려다가 부주의하게 선을 끊었습니다. 이는 하급 장교의 명백한 직무유기 및 군기 문란입니다. 저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시를 내렸을 뿐입니다. 강소령의 목소리는 중장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울부짖음과 같았다. 이 중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전광판의 시스템 꺼짐 경고를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키블레이드 작전 실패 메모지를 응시했다. 그는 강소령의 주장과 채 대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채 대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보고해. 자네가 수행 중이던 임무의 중요도 그리고 현재 발생한 손실의 규모를 숫자로 보고해. 채 대위는 강소령처럼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한 숫자를 제시했다. 중장님, 알파 구역과의 전술 통신 키 교체 실패로 인해 작전망 전체의 암호화 무결성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통신을 재개할 경우 데이터 노출 위험도는 98%에 달합니다. 이는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면 세계 군단의 전술 지휘 체계가 적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작전 시스템의 완전한 복구까지는 최소 12시간이 소요되며 연합사와의 모든 지휘 통신망은 일시적으로 수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손실 규모는 측정 불가입니다. 측정 불가. 그것은 단순한 피해액을 넘어선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을 의미하는 군사용어였다. 강소령은 채 대위의 냉철하고도 정확한 보고에 질려 말을 잃었다. 그의 규율에 대한 집착은 이 대위의 입에서 나오는 데이터 노출 위험도 98%라는 냉정한 숫자 앞에서 한낱 유치한 투정으로 전락했다. 이 중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강소령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강소령. 자네가 규율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행한 행동이 군단 규모의 전술망을 12시간 동안 마비시켰다. 자네는 군기가 아니라 작전을 망가뜨렸어. 그는 옆에 서 있던 감찰부 소속의 박중령을 향해 손짓했다. 박중령. 강준모 소령을 즉시 구금하고 통신 보안 규정 및 군 작전 방해 혐의로 긴급 조사를 개시해. 현재까지의 모든 발언을 기록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금지시켜. 일체의 변명도 허용하지 마. 박중령은 단호하게 경례하며 강소령에게 다가섰다. 강소령은 자신이 규율을 지킨 영웅이 아니라 한순간에 수갑을 차야 할 범죄자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중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 대위가. 그의 울부짖음은 이 중장의 싸늘한 한마디에 의해 완전히 짓눌렸다. 억울하다. 자네의 억울함은 군사법원에서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규율은 지휘관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헌병 특임대원들이 강소령의 양팔을 붙잡고 상황실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굴욕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오만함은 힘을 잃었다.
망자의 방에 붉은 경고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강소령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후의 공기는 훨씬 차분하고 엄숙해졌다. 채 대위는 바닥에 떨어진 광 케이블을 다시 주워들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12시간 안에 이 전술망을 다시 살려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소령을 향했던 경멸이 아닌 오직 복구라는 목표만을 향한 강철 같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으나 키보드에 다시 올려진 손가락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파국이 한 상급자의 오만함 때문임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규율의 승리가 아니라 작전의 성공이었다. 이것이 바로 군인으로서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그날 밤 군 내부 게시판에는 키블레이드 작전 실패가 아닌 제오군단 전술망 광케이블 단선 사고라는 보고서가 익명으로 올라왔다. 보고서 어디에도 강소령의 이름이나 규율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사건의 원인에는 비인가 인원의 통제 구역 내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강소령의 운명뿐만 아니라 육군본부의 고질적인 엘리트주의와 현장 전문성 사이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었다. 강준모 소령이 임시 구금된 지 이틀이 지났다. 육군본부 지하의 임시 감찰조사실. 창문도 없는 차가운 방에서 강소령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규율을 지키려 한 행위가 군 작전 방해라는 중대 범죄로 취급받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소령의 맞은편에는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최명식 중령이 앉아 있었다. 최 중령은 달고 다른 조사관 특유의 무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뭉치를 건조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것은 최은서 대위의 초기 보고서와 제51정 보통신여단 사이버정보운용대에서 제출한 사고 경위서,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전술망 시스템 로그 파일이었다. 강소령.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케이블이 분리된 시점은 채 대위에게 경례를 요구하고 복장 규정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소령님의 발에 걸렸을 때가 맞습니까? 최 중령은 강소령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물리적 상황만을 파고들었다. 강소령은 자신의 등 뒤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는 국방부 산하 특수재단의 이사였고 그의 선배들은 육군본부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었다. 그는 그 힘을 믿었다. 중령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채 대위가 저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감히 자리를 이탈하려 했습니다. 저는 규정에 입각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며 사고는 그녀의 부주의와 여성 특유의 감정적 반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녀는 임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채 대위의 감정적이고 부주의한 여성이라는 이미지에 덮어씌우려 했다. 최 중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채 대위는 케이블이 분리되기 3초 전에 마지막 암호화 키 입력 명령을 완료했습니다. 시스템 로그가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임무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의 규율 지적이 임무 완료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이 정도의 파국은 없었을 겁니다. 소령님의 발언은 사고 발생 직전 채 대위의 행위가 아닌 소령님의 지시와 간섭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최 중령의 말은 강소령의 모든 변명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건 제가 현장의 긴급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저의 행동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참모부에서 얼마나 밤낮 없이 일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소한 실수로 저의 모든 커리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실수요? 최 중령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는 책상 위에 또 다른 보고서를 강소령 쪽으로 밀어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려온 공식 문건이었다. 합참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훈련 사고가 아닌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통제 실패 및 잠재적 대외 안보 리스크 유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군 측에서도 공식 항의가 들어왔고 이태규 중장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소령님의 실수 하나 때문에 이 중장님은 작전 사령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대역죄입니다. 강소령. 대역죄라는 단어에 강소령의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일이 단순한 군기문란을 넘어섰음을 비로소 실감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중령에게 간절하게 매달렸다. 중령님, 저의 아버지가 국방부 특수재단의 이사입니다. 저를 아시는 인사사령부의 최승철 준장님께 연락을 취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 대위에게는 경고만 주고 저에게는 주의 정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저 대위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최중령은 나지막이 웃었다. 조롱이 담긴 웃음이었다. 강소령.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은서 대위는 36시간째 잠을 자지 못하고 복구 작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일체의 감정이 배제된 시스템 로그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소령님을 비난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규율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오직 소령님의 주장뿐입니다. 소령님의 인맥이 이 시스템 로그를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군에서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능력과 데이터가 법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최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령님의 변명은 모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데이터가 결정할 겁니다. 소령님의 아버지와 선배들에게는 이미 감찰실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소령님을 구출할 정치적 싸움을 시작하겠지요. 하지만 이 싸움은 소령님의 오만함이 시작한 데이터와의 싸움임을 명심하십시오. 강소령은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은서 대위의 냉정한 얼굴과 데이터 노출 위험도 98%라는 숫자가 끊임없이 교차했다. 그는 규율과 권위가 아니라 바로 그 숫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밖에서 벌어질 자신의 커리어를 건 치열한 정치적 줄다리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의 운명은 더 이상 그의 손에 있지 않았다. 강준모 소령이 감찰실에 구금된 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육군본부의 상층부는 말 그대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핵심은 군단급 전술망 마비라는 치명적인 오점 위에 놓인 강소령의 배경이었다. 강소령의 선배인 인사사령부의 최승철 준장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육군본부 인사처와 기획참모부를 통해 감찰실에 은밀한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최 준장은 감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고는 하급 장교의 부주의와 현장 통제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소령의 책임은 규율 준수 독려 과정에서의 과실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다. 육군본부 엘리트 장교가 일선 하급 장교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커리어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군의 위계 질서와 사기를 위해서라도 최 대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상부의 압력은 최은서 대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최 대위는 12시간의 사투 끝에 전술망을 수동으로 복구하는 임무를 완수한 직후 소속 부대인 제51정 보통신여단 김창호 여단장실로 불려갔다. 김 여단장은 최 대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육군본부의 정치적 기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었다. 김 여단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최 대위에게 말했다. 최 대위, 자네 보고서가 너무 정확했어. 광케이블 단선 원인 비인가 인원의 물리적 충격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 비인가 인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육본의 강소령이라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커졌어. 윗선에서는 이 문제가 여군 장교의 규율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어. 김 여단장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채 대위에게 밀어보였다. 그것은 육군본부의 모 참모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 수정 가이드라인이었다. 거기에는 사고 원인체 대위의 복장 불량 및 기강 해이로 인한 현장 통제 미흡으로 변경하고 강소령에 대한 언급을 정당한 지시를 내린 인원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실을 왜곡하라는 명령이었다. 최 대위는 종이를 들어 눈으로 훑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인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여단장님, 제가 임무를 완수한 직후에 저의 경험과 양심을 팔라는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제가 만약 보고서를 수정한다면 그것은 저의 직무유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전술망 사고의 책임이 규율을 지키지 않은 하급 기술 장교에게 전가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단호했다. 김 여단장은 담배를 비벼 끄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자네 심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자네가 버틴다면 자네는 조직의 명령을 거부한 하급 장교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게 될 거야. 강소령은 잠시 징계를 받을지 몰라도 자네는 평생 윗선에 찍힌 장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 자네의 커리어는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 이게 군대야, 최 대위. 제 커리어가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이 왜곡되는 것은 맞겠습니다. 최 대위는 여단장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는 현장에서 전술망 전체의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단 하나의 사소한 규율이 수십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규정이 아닌 작전에 충성합니다. 저의 보고서는 시스템 로그 파일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저는 그것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 여단장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채 대위가 강철 같은 심지를 가진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자네의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명령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하지만 명심해. 자네의 이 결정은 강소령의 후원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아. 이제부터 자네는 그들의 눈의 가시가 될 거야. 조심해. 최 대위는 경례를 하고 여단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는 육군본부의 어둡고 끈적한 정치적 권력 다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강소령과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군복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시스템 로그가 담긴 USB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이자 방패였다. 육군본부의 은밀한 로비는 강준모 소령을 구출하기 위한 전면전으로 비화되었다. 강소령의 후원그룹, 즉 인사사령부 라인은 최은서 대위의 버티기가 계속되자 더 이상 압력이나 회유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전략을 바꿨다. 진실 왜곡에서 기술적 무력화로. 최승철 준장은 강소령의 구명을 위해 국방부의 특정 인사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육군본부 감찰실에는 기술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들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최 대위가 확보한 시스템 로그 파일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감찰실 조사팀에 합류한 육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임중령은 강소령 라인의 핵심 기술 브레인이었다. 임중령은 강소령의 사건을 조사하는 척하면서 최 대위가 제출한 로그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다. 광 케이블이 단선되었다고 전술망 전체가 마비되는 것은 시스템 설계상의 결함이다. 최 대위는 자신의 미흡한 보안 프로토콜을 숨기기 위해 강소령의 정당한 지시를 방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는 최 대위의 전문성을 오히려 공격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기술적 공세에 맞서기 위해 최 대위는 오직 데이터와 사실로만 반박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동료이자 기술적 조언자인 제51여단의 조한수 상사와 함께 반박 자료를 준비했다. 조 상사는 최 대위에게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위님, 임중령은 그냥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는 강소령의 선배인 최 준장 라인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입니다. 그들은 우리 보고서의 사소한 논리적 틈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 채 대위님의 모든 기술적 판단을 부정하려 할 겁니다. 상사님, 틈은 없습니다. 최 대위는 단호하게 답했다. 우리가 사용한 프로토콜은 연합사에서 승인받은 최고 보안 단계였습니다. 케이블 단선은 물리적 손상이며 그 순간 중앙키 서버와의 통신이 끊어지면서 암호화 무결성이 깨진 것은 시스템 설계상의 결함이 아니란 보안 규정상의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그들이 기술적 논리를 들이댄다면 우리는 더 깊은 기술적 논리로 반박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의 최전선에 있었고
그들은 서류와 권력의 후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현실을 모릅니다. 최 대위와 조 상사는 밤새도록 임중령 측이 제기한 모든 기술적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그녀는 강소령이 규율을 주장하며 현장에 들어온 순간의 CCTV 기록과 광케이블 단선 직후 자동으로 기록된 연합사 전술망의 비상통신 기록을 교차 분석하여 임중령 측의 주장이 의도적인 기술 왜곡임을 증명하려 했다.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임중령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임중령의 주장은 현장의 보안 등급과 통신 민감성을 무시한 탁상 공론이며 만약 그의 주장대로 통신선이 끊겨도 망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는 암호화 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최고 보안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즉, 임중령은 국가안보 규정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박 보고서가 감찰실장과 이태규 중장에게 전달되자 상황은 다시 뒤집히기 시작했다. 강소령 라인은 하급 장교 한 명을 징계하려다가 오히려 국가안보 규정 위반을 옹호했다는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강소령을 구출하려던 최 준장의 전략은 이제 강소령뿐만 아니라 자신의 라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가 되었다. 결국 강소령의 사건은 단순한 군기 위반 논란에서 육군본부 엘리트의 현장 무시 및 보안 인식 부재 사건이라는 더 심각한 스캔들로 변모했다. 감찰실은 최 준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최 대위의 보고서를 사실로 채택하고 강소령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최 대위는 이 싸움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군 조직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도에서 마주친 임중령의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임중령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보고서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규율 뒤에 숨으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임중령의 귀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임중령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지나쳤다. 강소령은 구금된 채 절망하고 있었지만 이제 채 대위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강소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소령을 구출하려 했던 조직의 거대한 관행과 부패한 연주림을 그녀는 분명히 알았다. 최은서 대위의 단호한 저항과 시스템 로그의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강준모 소령의 구명 작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최승철 준장 라인은 더 이상 감찰실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는 강소령을 구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최후의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소령의 무죄 입증이 아니라 채 대위의 명예와 정신을 파괴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군 내부 통신망과 익명 게시판을 이용해 채 대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지극히 비열하고 현실적인 군대 내부의 흑색 선전이었다. 채 대위가 강소령과의 사적인 관계를 숨기려다가 사고가 나자 강소령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식의 허위 사실부터 채 대위가 미군 협력 요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작전망의 기밀을 유출하려다가 사고를 자작극으로 꾸몄다는 식의 악성 루머까지 무분별하게 퍼져나갔다. 채 대위는 자신의 노트북 앞에서 이 모든 흑색 선전을 읽으며 차라리 광케이블이 한 번 더 끊어지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실이 아닌 소문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군사법원이나 징계위원회는 오직 증거와 규정만을 다루지만 소문은 조직의 감정을 다루기 때문이었다. 조한수 상사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채 대위에게 말했다. 대위님, 이것들은 전부 허위 사실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위님의 징계위원회 진술이 감정적으로 왜곡될 겁니다. 그들은 대위님을 감정적이고 부도덕한 여성 군인으로 만들어 증언의 신빙성을 제로로 만들려는 겁니다. 채 대위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상사님, 그들이 저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제가 여군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진실을 말하는 기술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 성별과 사생활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기술적 논리와 데이터로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김창호 여단장에게 공식적으로 군 내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해당 루머를 유포한 인물들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해명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는 작전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군의 통신 보안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명백한 이적 행위라는 단호한 주장만이 담겨 있었다. 김 여단장은 채 대위의 대범하고 냉철한 대응에 오히려 놀랐다. 그는 채 대위의 진정서를 곧바로 육군본부 헌병단으로 이첩했다. 이로써 강소령 사건은 기술적 과실을 넘어 군 내부의 고질적인 성차별과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최 준장 라인은 자신들의 비열한 공격이 오히려 채 대위에게 도덕적 정당성과 여론의 관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음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다. 감찰실에서는 강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최종적으로 강소령을 소환했다. 강소령은 자신이 구금된 동안 밖에서 벌어진 흑색 선전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 그는 채 대위의 진정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조사관인 최명식 중령 앞에서 강소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중령님, 제가 규율을 지적했던 하급 장교가 이토록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녀의 보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최 중령은 무표정하게 강소령을 응시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강소령에게 밀어보였다. 그것은 채 대위가 제출한 진정서였다. 강소령. 이 진정서 어디에도 채 대위의 사생활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오직 작전 방해와 이적 행위에 대한 분노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서가 접수된 직후 루머를 유포했던 익명 계정의 IP를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소령님의 직속 후배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해당 글이 작성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강소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루머 유포의 배후가 강소령의 라인임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최 중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소령. 이제 당신의 혐의는 단순한 작전 방해를 넘어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증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및 조직적 명예훼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군사법원 기소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소령은 절망 속에서 몸을 떨었다. 규율 뒤에 숨으려 했던 그의 오만함은 이제 그가 가장 경멸했던 비열함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엘리트 커리어는 한낱 하급 장교의 강철 같은 진실과 냉철한 증거 앞에서 완전히 붕괴했다. 강준모 소령의 징계위원회는 육군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강당은 정복을 갖춰 입은 수많은 장교들로 가득 찼는데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육군 엘리트주의와 현장 전문성 간의 치열한 전쟁을 상징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위원장으로는 인사사령부 소속이 아닌 교육사령부 소속의 덕망 높은 권영진 중장이 임명되어 공정성을 확보했다. 강소령은 자신이 저지른 과실을 인정하는 대신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규율 준수를 위한 정당한 지시로 포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최은서 대위가 복장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현장 책임자의 통제 미흡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소령의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 이 논리적 공방의 중심에는 오직 최은서 대위의 증언과 그녀가 제출한 시스템 로그 파일이 있었다. 최 대위는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군복 상의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았다. 그녀의 증언은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철한 기술 보고 그 자체였다. 강소령님의 지적이 있기 3초 전, 저는 연합사와의 최종 암호화 키 전송 명령을 완료했습니다. 광 케이블 단선은 그 후 발생했습니다. 단선 순간 통신 프로토콜은 자동으로 보안 키 파기 절차를 밟았으며 이는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최고 보안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소령님의 발언은 이 정상적인 보안 절차를 작전 방해로 오인하여 발생한 물리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광 케이블 단선 직후 시스템이 남긴 물리적 충격 센서 로그와 미군 측 전술망의 비상통신 기록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데이터는 강소령의 발이 케이블을 건드린 정확한 시점과 그로 인해 전술망이 마비된 시점을 밀리초 단위로 일치시켰다.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이 과학적인 증거를 반박할 수 없었다. 강소령의 변호인이 채 대위의 복장 규정 위반과 루머 유포 사건을 언급하며 그녀의 도덕성을 공격하려 하자 위원장인 권영진 중장이 날카롭게 제지했다. 변호인은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이 징계위원회는 군 작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하급 장교의 사생활이나 복장 규정이 군단급 통신망 마비라는 결과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말했고 그 사실을 데이터가 입증했습니다. 더 이상의 감정적인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권 중장의 단호한 발언은 강소령 라인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꺾었다. 징계위원회는 곧바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강준모 소령은 군 작전 방해, 지휘권 남용, 허위 보고 및 조직적 증인 압박의 혐의로 파면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가 발표되자 대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소령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엘리트 코스는 한낱 하급 장교의 강철 같은 진실과 데이터 앞에서 종말을 고한 것이다. 파면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었다. 징계위원회 후 최은서 대위는 육군본부의 작은 복도에서 자신을 응원해준 조한수 상사와 마주쳤다. 조 상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대위님, 보셨습니까? 결국 진실이 이겼습니다. 그 강소령의 오만함이 드디어 대가를 치렀습니다. 최 대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상사님, 진실이 이겼을지는 몰라도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강소령은 그들의 꼬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구하려 했던 몸통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구긴 대가를 반드시 치르려 할 겁니다. 저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강소령의 징계는 육군본부 내부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강소령 라인은 징계 결과에 불복하여 군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자신들의 체면을 구긴 채 대위를 향한 보이지 않는 보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채 대위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조직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된 것이다. 그녀는 이 싸움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군 조직의 부패한 연줄에 맞서는 고독하고 치열한 싸움임을 직감했다. 강준모 소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그의 후원자인 최승철 준장 라인은 패닉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강소령을 구출하려다가 오히려 라인 전체의 권위와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최은서 대위의 기술 보고서가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킨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대신 채 대위를 제거하여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체면을 회복하려 했다. 채 대위는 징계위원회 이후에도 평소처럼 제51정 보통신여단 사이버정보운용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 드리워진 싸늘한 시선과 침묵을 감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조직의 거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킨 그녀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고독했다. 어느 날 밤 채 대위는 야근을 마치고 지하 벙커를 나섰다. 텅 빈 복도에서 그녀는 낯선 인물과 마주쳤다. 단정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협적인 인상을 가진 사복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채 대위에게 다가왔다. 채 대위님 맞으시죠? 저는 최승철 준장님의 사적인 부탁으로 왔습니다. 남자는 채 대위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채 대위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해외 유학 관련 서류와 함께 수억 원의 현금이 담긴 뭉치가 들어있었다. 남자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것은 준장님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강소령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조용히 군을 떠나 해외 유학을 가십시오. 당신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는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군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저희의 존경받는 후배가 될 겁니다. 당신의 기술을 높이 삽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최 대위가 군을 떠나 해외로 나가면 강소령 사건의 핵심 증인인 그녀의 증언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떠난 한 장교의 주장으로 격화되고 강소령의 파면 결정은 번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녀는 강소령 라인의 비열한 회유에 분노했다. 최 대위는 봉투를 남자의 얼굴에 던지듯 돌려주었다. 저는 돈이나 해외 유학 때문에 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돈으로 팔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최 준장님께 전하세요. 저는 군사법원에서 진실을 말할 것이며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라고요. 남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최 대위님,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지켜줄 수 없을 겁니다. 군대는 당신 같은 고집불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 당신의 기술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최 대위는 단호하게 남자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위협적인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징계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건 싸움에 돌입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최 대위의 일상은 철저히 감시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통신 장비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불통이 되었고 그녀의 개인 차량에는 미세한 흠집이 발견되곤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최 준장 라인에 보이지 않는 압력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적인 생활을 최소화하고 모든 외부 접촉을 끊은 채 오직 자신만의 방패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방패는 다름 아닌 더 많은, 더 강력한 데이터였다. 그녀는 강소령 사건 당시의 시스템 로그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서 강소령이 주도했던 다른 작전 계획의 보안 규정 준수 여부까지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소령의 오만함이 다른 곳에서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최 대위의 예상은 적중했다. 강소령이 주도했던 차세대 지휘통제 시스템 도입 사업에서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이 발견된 것이다. 강소령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비인가된 업체의 핵심 알고리즘을 유출시키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았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규율 위반을 넘어 군납 비리 및 국가 기밀 유출이라는 훨씬 거대한 범죄를 의미했다. 최 대위는 자신이 강소령의 개인적인 실수를 파헤치려다가 최 준장 라인을 포함한 조직적인 부패의 몸통을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이 증거는 강소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최 준장 라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무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하급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본부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움켜쥔 고독한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터뜨려야 자신이 살고 군 조직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강준모 소령에 대한 징계위의 파면 결정 이후 강소령의 변호인단은 군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들은 최은서 대위가 확보한 시스템 로그의 기술적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하급 장교의 부주의로 인한 통신사고로 되돌리려 했다. 최승철 준장 라인은 군사법원 내에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재판에 압력을 가했다. 군사법원의 항소심은 치열한 법적 진실 공방의 장이 되었다. 최 대위는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강소령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최 준장 라인에서 고용한 민간의 기술 전문가까지 동원되어 최 대위의 증언을 공격했다. 민간 기술 전문가는 최 대위에게 날카롭게 질문했다. 최 대위는 광케이블 단선이 전술망 마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분석으로는 단선 직후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은 백업 시스템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관리자인 최 대위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사소한 단선에도 국가 안보가 붕괴된다는 것인데 이는 시스템 결함을 은폐하려는 당신의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까? 법정은 술렁였다. 이 주장은 최 대위의 보고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강소령은 법정에서 승리를 예감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최 대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반박했다. 변호인 측 전문가의 주장은 보안 등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전술망은 키블레이드 작전 중에는 외부의 어떤 공격도 차단하는 최고 보안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유출 방지가 최우선 목표이기에 물리적 단선이 발생할 경우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 키를 파기하고 전술망을 일시적으로 블랙아웃 시키는 것이 규정입니다. 만약 백업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었다면 파기되어야 할 암호화 키가 백업망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98%에 달합니다. 저희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규정을 준수한 것이지 결함을 은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업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 기밀 유출을 옹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 대위의 반박은 법정의 모든 군 관계자들을 경악시켰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증언으로 최고 보안 규정을 방패 삼아 상대방의 모든 논리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둔갑시켰다. 강소령 측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채 대위는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강소령이 차세대 지휘 통제 시스템 도입 사업에서 비인가 업체의 핵심 알고리즘을 유출한 정황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이 강소령의 단순한 규율 지적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강소령이 주도했던 다른 사업의 보안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강소령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명백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부패의 일부였음을 증명합니다. 군사법원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채 대위가 제출한 이 증거는 법정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군사법원의 재판관들은 그 즉시 재판을 중단하고 비공개 심리에 들어갔다. 강소령은 자신의 비리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되자 공포와 분노로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며칠 뒤 군사법원은 강준모 소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 사유는 군 작전 방해와 지휘권 남용 외에 군 기밀 유출 및 군납 비리 정황 포착이 추가되었다. 강소령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연금을 박탈당하는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군을 떠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하급 장교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조직의 깊은 부패와 연줄이 한 여성 장교의 능력과 양심 앞에 무릎 꿇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채 대위는 이제 강소령이라는 꼬리를 자르는 것을 넘어 최승철 준장이라는 몸통을 향한 거대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강준모 소령의 파면과 군 기밀 유출 정황이 공식적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확인되자 사건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대규모의 군납 비리 수사로 확대되었다. 육군본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었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군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최은서 대위는 핵심 증인이자 자문요원으로 특별수사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채 대위의 합류는 군 검찰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 그녀는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최승철 준장 라인에게는 눈엣 가시이자 제거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특별수사팀 내부에는 강소령 라인의 인맥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존재했고 채 대위의 모든 수사 동향은 실시간으로 최 준장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채 대위는 이러한 내부의 적들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소령을 구하려 했던 몸통을 잡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한수 상사와 함께 특별수사팀을 도왔고 강소령의 비리가 최승철 준장 라인의 군납 업체 선정 및 예산 집행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와 증거를 제공했다. 수사가 최승철 준장을 향하자 최 준장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을 동원하여 군 검찰의 특별수사가 여성 장교 한 명의 개인적 감정에 휘둘려 군의 핵심 인사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게 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채 대위의 사생활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그녀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채 대위는 이미 군사법원의 공식적인 판결과 객관적인 시스템 로그 파일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군 검찰은 여론에 개의치 않고 수사를 강행했다. 최 대위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군 검찰은 최승철 준장이 군납업체 선정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그 자금이 강소령의 해외 유학 자금으로도 쓰일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최승철 준장은 군 검찰의 소환 명령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비겁하게 도망친 것이다. 육군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군의 핵심 인사였던 준장이 비리 혐의로 도주했다는 사실은 군 조직의 부패가 뿌리 깊게 박혀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최승철 준장은 지방의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체포 직후 그는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채은서 대위를 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섬뜩한 발언을 남겼다. 나는 억울하다. 감정적인 계집 한 명 때문에 군의 위계 질서가 무너졌다. 그녀는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최 준장의 체포는 군 조직 내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라인에 속했던 수많은 장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강준모 소령의 단순한 규율 지적에서 시작된 사건은 결국 군 조직의 몸통까지 도려내는 외과 수술로 마무리된 것이다. 최 대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군 조직의 가장 깊은 분노를 샀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조직의 희생양이 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군 생활의 시작임을 예감했다. 최승철 준장의 체포와 강준모 소령의 파면으로 마무리된 광케이블 비리 사건은 군 조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경직된 군 엘리트주의 타파를 주요 혁신 과제로 내세웠다. 형식적인 규율보다 작전의 성공과 데이터의 정확성이 우선시되는 새로운 군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최은서 대위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공로자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강철 같은 소신과 기술적 능력은 군 전체의 존경을 받았다. 김창호 여단장은 그녀를 직접 추천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보직인 전술정보분석관으로 그녀를 전출시켰다. 이 자리는 그녀가 가진 사이버 정보 분석 능력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발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엘리트 코스였다. 합참 전술정보분석관실. 최 대위는 이전의 지하 벙커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깨에 빛나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이제 그 계급장은 단순히 그녀의 군 경력을 넘어 부리와 타협하지 않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독했다. 그녀는 영웅이었지만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 또한 존재했다. 그녀를 조직을 배신하고 상급자를 찌른 위험한 인물로 보는 이들도 여전히 많았다. 그녀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교들의 싸늘한 시선과 침묵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어느 날 그녀는 합참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태규 중장과 마주쳤다. 이 중장은 강소령 사건 당시 제5군단장이었으며 그녀의 보고를 통해 파국을 막고 강소령을 단호하게 처벌했던 인물이었다. 이 중장은 최 대위에게 먼저 다가왔다. 이 중장은 파국 직전의 현장에서 강소령을 단호하게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합동참모차장으로 영전하여 이제 군의 핵심 수뇌부에 속해 있었다. 이 중장은 최 대위에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최 대위, 자네의 용기 덕분에 우리 군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골마 터진 부분을 도려낼 수 있었네. 나는 자네의 기술과 소신을 높이 산다. 군에는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최 대위는 단호하게 격려했다. 합동참모차장님,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규정이 아닌 작전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저의 목표는 여전히 강하고 정직한 군대입니다. 이 중장은 그녀의 눈빛을 응시했다. 그는 최 대위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조직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뜨거운 양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강소령과 최 준장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네. 하지만 명심하게.
강소령을 만든 것은 그들의 오만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을 묵인했던 이 조직의 시스템일세. 자네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 자네는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나가는 싸움을 해야 할 걸세. 그의 말은 채 대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복직된 후에도 강소령 사건을 계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합참에서 주도하는 전술망 보안 규정 개편과 현장 전문 장교 우대 시스템 구축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부당함을 다른 후배들은 겪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 채 대위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전술 데이터와 암호화 키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소령이라는 오만한 과거를 넘어 시스템을 바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독했지만 그녀가 가진 진실과 능력이라는 무기는 그 어떤 조직적인 압력이나 비열한 소문보다 강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군의 새로운 전설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채 가장 치열한 전선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군인으로 우뚝 서 있었다. 이 번호 하나 주면 오빠 군 생활이 편해진다니까? 황철민 병장이 20살 여대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노골적으로 희롱했습니다. 그것을 막아서던 이등병 오빠 강민우가 제 동생입니다. 그만하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선임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너 잠깐 따라와. 그 말을 끝으로 오빠는 선임들과 함께 면회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여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은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멈춰 선 검은색 지휘 차량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이등병 하나를 잘못 건드린 이 부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살 강지아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다.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버스 창밖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처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하나뿐인 오빠 강민우 입영의 첫 면회 날이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좁은 자취방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만든 계란말이와 소시지 볶음은 플라스틱 반찬통에 담겨 그녀의 무릎 위 가방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지아에게 오빠 민우는 부모님이자 친구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오빠가 없는 서울에서의 첫 몇 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웠다. 동서울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가 몇 시간을 달려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접어들었다. 창밖의 풍경이 회색 도시에서 앙상한 나뭇가지가 가득한 짙은 갈색의 산으로 바뀌어 갈수록 지아의 설렘은 미묘한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민우는 입대 후 첫 통화에서 씩씩한 목소리를 들려주었지만 자대 배치를 받고 난 후부터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통화 시간은 극도로 짧아졌고 목소리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낮고 빨랐다. 괜찮으냐는 물음에 다들 이렇게 지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지아는 그것이 괜찮지 않다는 뜻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버스가 마침내 부대 앞 정류장에 섰다. 차가운 산 공기가 볼을 스쳤다. 지아는 자신처럼 잔뜩 음식을 싸들고 온 다른 가족들 틈에 섞여 위병소를 통과했다. 면회장은 넓은 강당 같은 곳이었다. 이미 도착한 군인들과 가족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튀김 냄새와 커피 냄새, 그리고 낯선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묘한 흥분을 자아냈다. 지아는 신분증을 맡기고 민우의 이름을 적어냈다. 그리고는 구석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입구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내병이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강민우 이병님 면회 오셨습니다라고 외쳤다. 지아는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귀 밑에서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저쪽 문에서 쭈뼛거리며 걸어 나오는 군복 입은 실루엣이 보였다. 오빠였다. 하지만 지아가 기억하던 오빠의 모습이 아니었다. 불과 몇 달 만에 민우는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바싹 마른 모습이었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전투복은 그를 더욱 왜소하게 보이게 했다. 오빠. 지아가 달려가 와락 안겼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그 품이 너무나도 가늘어져서 지아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왔어? 고생했네. 여기까지 오느라.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아는 애써 눈물을 참고 환하게 웃었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지. 나 오빠 주려고 도시락도 싸웠어. 내가 만든 계란말이야.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아가 신이 나서 반찬통을 꺼내 늘어놓았다. 민우는 말없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음식이 아니라 면회장 입구와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다. 무언가를 극도로 경계하는 눈치였다. 오빠, 근데 얼굴이 왜 이래? 잠 못 잤어? 지아는 민우의 눈 밑에 내려앉은 검은 그늘을 보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훈련이 좀 빡세서. 원래 이등병은 다 이래. 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계란말이를 우물거렸다. 바로 그때 지아는 민우가 전투복 소매를 걷어 올릴 때 드러난 손목 안쪽을 보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시퍼런 멍 자국이었다. 오빠, 이 상처는 뭐야? 어디 부딪혔어? 지아가 민우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민우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테이블 밑으로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야. 훈련하다가 좀 쓸렸어. 지아야, 그보다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고. 민우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지아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오빠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주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면회장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음식을 씹고 있었지만 그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곳, 면회장 입구를 향해 곤두서 있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면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두 명의 사병이 안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병장 계급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상병 계급장이었다. 그들은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듯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왔다. 병장 계급장을 단 사내는 날카로운 눈으로 면회장을 훑어보더니 이내 구석에 앉아있는 민우와 지아를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어이, 강민우. 짱 박혀서 꿀 빨고 있었네. 병장의 목소리에 민우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설픈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황철민 병장님, 박동식 상병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긴. 우리 막둥이 이병이 면회 왔다길래 얼굴이나 보러 왔지. 병장 황철민이 낄낄거리며 민우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거세게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민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 있었다. 황철민의 시선이 민우 옆에 앉아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지아에게로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다. 와, 이쪽이 말로만 듣던 내 여동생? 장난 아닌데. 완전 연예인급이잖아. 옆에 있던 상병 박동식이 맞장구를 쳤다. 안녕하십니까, 처제. 나는 강희병 선임 박동식이라고 합니다. 20살? 대학생? 이야, 오빠가 아주 든든하겠네.
그들은 민우의 대답도 지아의 허락도 없이 테이블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아는 자신을 향하는 두 사람의 불쾌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야, 근데 진짜 예쁘다. 민우야, 너는 이런 동생 있어서 좋겠다. 나중에 휴가 나가면 오빠한테도 소개 좀 시켜줘야지. 안 그러냐? 황철민이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지아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쳤다. 남자친구는 있고, 없으면 이 오빠는 어때? 내가 우리 민우군 생활 아주 편하게 꽃길만 걷게 해줄 수 있는데. 황 병장님 농담도. 처제, 우리 황 병장님이 이 부대 실세입니다. 번호 하나 주면 우리 민우가 남은 군 생활 동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박동식이 거들었다. 지아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수치심과 공포심에 손이 떨려왔다. 이것이 오빠가 말했던 군대 생활의 일부일까?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저기, 그런 말씀은. 지아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였다. 황철민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아의 손을 덥석 잡으려 했다. 손도 예쁘네. 이런 손으로 요리도 하고.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뒤로 뺐다. 그 순간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던 민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황철민 병장님. 면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춘 듯 했다. 황철민과 박동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등병이 감히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동생입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사적인 용무 아니시면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제 동생이 불편해합니다. 민우는 황철민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아닌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지아는 오빠의 그런 눈빛을 처음 보았다. 정적이 흘렀다. 황철민 병장은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등병. 그것도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막둥이 강민우가 자신에게 그것도 감히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그것도 여동생 앞에서. 황철민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박동식 상병조차 어안이 벙벙해져서 민우와 황철민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야, 강민우. 황철민이 낮은 목소리로 민우를 불렀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린 거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다시 말해봐. 제 동생 앞에서 무례한 언행 삼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미 각오한 듯 했다. 이곳에서 물러서면 오늘 밤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알았지만 그것보다 지아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무례. 이 개새끼가. 지금 군대 좆도 모르는 년 앞에서 선임한테 개기는 거냐? 황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가 의자를 뒤로 밀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면회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이쪽을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군인들 사이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오늘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내 여동생?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내 여동생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황철민이 민우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민우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끌려갔다.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다.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저희 오빠한테 손대지 마세요. 닥쳐. 여긴 군대야. 내깟 년이 끼어들 때가 아니라고. 황철민이 지아를 거칠게 밀쳤다. 지아는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뒤로 넘어졌다. 지아야. 민우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 순간이었다. 황철민의 주먹이 민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짝.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면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이쪽을 바라보았다. 민우의 고개가 옆으로 세차게 돌아갔다. 입술이 터져 선홍색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진 지아 곁으로 넘어졌다. 오빠, 오빠 괜찮아? 지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를 부축하려 했다. 민우의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황철민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쓰러진 민우를 내려다보았다. 이등병 새끼가 감히 선임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넌 오늘 밤에 죽었어. 내가 내 군 생활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박동식을 향해 고갯짓했다. 가자. 저 병신 새끼 면회 끝나고 들어오기만 해봐. 두 사람은 방금 전에 기세등등한 모습 그대로 주변의 수군거림을 오히려 즐기는 듯한 태도로 면회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면회장은 다시 원래의 소음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 소음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아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턱을 타고 떨어졌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하나뿐인 오빠가 그것도 자신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오빠, 괜찮아? 피나. 지아는 손수건을 꺼내 민우의 터진 입술을 닦아주려 했다. 민우는 동생의 손을 밀어냈다. 그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지아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있었다. 지아야. 가. 지금 당장 가. 버스 시간. 아직 있지? 빨리 가. 민우는 동생을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이렇게 두고 내가 어딜 가? 저 사람들 신고해야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고? 누굴? 어떻게? 지아야, 제발. 내가 이러면 나만 더 힘들어져. 여긴 군대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냥 가. 빨리. 민우는 지아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는 이곳에 지아가 1분 1초라도 더 머무는 것이 끔찍했다. 황철민이 다시 돌아올까봐 혹은 자신을 복귀시키러 다른 선임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싫어. 나 안 가. 절대로 오빠 혼자 두고 안 가. 지아는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눈빛은 오빠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아이폰을 꺼내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잠금 해제를 하는 데만 몇 초가 걸렸다. 뭐 하는 거야? 지아야, 안 돼. 제발.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민우가 동생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지아는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가만히 있어, 오빠. 이건 오빠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아는 전화번호부를 빠르게 스크롤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수진 이모. 오수진.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지아와 민우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던 이웃 아주머니였다. 직업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항상 바빠 보였고 딱딱한 군인 말투를 썼지만 지아와 민우를 볼 때마다 너희는 너희 아빠 엄마의 자랑이다라며 진심으로 아껴주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먼 곳으로 발령이 나면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마지막 방패막이처럼 느껴지는 든든한 존재였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특히 너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큰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해. 이모가 해결할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전화를 받았다. 딱딱하고 힘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지아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이모. 흐흑. 이모. 저 좀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 어디야? 누구랑 있어? 저, 민우 오빠. 면회 왔어요. 강원도. 칠성부대요. 그런데 방금 오빠가 선임한테 맞았어요. 제 앞에서. 지아는 울먹이며 방금 전의 상황을 두서없이 설명했다. 선임들이 와서 자신을 희롱했고 오빠가 그들을 막아섰고 그러자 그 선임이 오빠의 뺨을 때렸다고. 수화기 너머의 오수지는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모, 듣고 계세요? 지아야. 지금부터 이모가 하는 말 잘 들어. 거기 부대 이름이 칠성부대 제7보병사단이라고 했지? 네. 네, 맞아요. 오빠를 때린 사람. 이름하고 계급 정확히 기억나? 황철민 병장이요. 그리고 박동식 상병도 같이 있었어요. 알겠다. 지금 오빠 강민우 이병 옆에 있지? 절대 그 면회 한 발짝도 나가지 마. 그리고 민우 절대 혼자 생활관으로 복귀시키지 마. 면회장 관리하는 간부 거기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당장 오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누가 와도 절대 오빠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해. 하지만 이모가 지금 그리로 갈 거야. 아니, 이모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먼저 갈 거야. 넌 그냥 오빠 옆에 꼭 붙어 있어. 아무 걱정 말고. 알겠어? 이모. 오실 수 있어요? 여기 엄청 먼데. 이모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 끊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아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다. 민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아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모가 여길 어떻게 와? 이제 우린 정말 끝났어. 민우는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아는 오수진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것은 이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무섭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낯선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10분. 지아와 민우에게는 지옥처럼 긴 시간이었다. 면회장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소란 속에서 두 사람만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민우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입구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황철민이 다시 돌아올까봐 혹은 자신을 복귀시키러 다른 선임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아는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였다. 면회장 구석 간이 책상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애써 외면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젊은 장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아마도 이곳 면회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당직 장교인 듯 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다. 충성. 면회장 관리 소위 김현수입니다. 네. 네, 지금 면회장에 있습니다. 강민우 이병이요? 네, 있습니다만. 네. 김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스마트폰을 보던 여유로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찾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끊은 김소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민우와 지아가 있는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의 눈에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혹시 강민우 이병 맞으십니까? 그리고 이쪽은 동생분. 강지아 씨? 민우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소희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 절대 여기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방금 위에서 연락이 왔는데 절대로 강민우 이병을 생활관으로 복귀시키지 말라고 하셔서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그는 분명히 황철민이 민우를 때리는 것을 봤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그런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까 보고도 못 보신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김소희가 변명을 하려던 찰나였다. 끼익. 면회장 밖에서 요란한 급제동 소리가 들렸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면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면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2명의 장교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한 명은 어깨에 무궁화 3개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무궁화 2개 중령 계급장이었다. 그들은 연대장과 대대장인 듯 했다. 그들은 방금 막 전투라도 치른 사람들처럼 살기등등한 표정이었다. 강민우 이병 어디 있나? 연대장이 포효하듯 외쳤다. 김소희가 손가락으로 민우를 가리켰다. 연대장과 대대장은 두 사람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들의 군합발 소리가 강당 바닥을 울렸다. 내가 강민우 이병인가? 그리고 옆은 동생 강지아 양. 연대장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민우가 긴장한 채 대답했다. 지아는 오빠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연대장을 노려보았다. 혹시 아까 면회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황철민 병장과 박동식 상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연대장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이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고요? 지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제 오빠가 제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저 두 사람이 저를 희롱하는 걸 막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저기 저 장교님이 다 보셨고요. 그걸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연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 어린 여대생이 자신에게 따박따박 따지는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방금 전 그는 사단장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사단장은 군단 사령부의 오수진 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오수진 준장. 군단 참모였다. 그녀가 이 일개 이등병의 면회 폭행 사건에 대해 직접 거론하며 당장 현장을 보전하고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단장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연대장은 지금 자신의 군 생활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다. 아니, 그 말이 아닐세. 강지아 양. 오해가.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이고 군기문란이네. 내가 지금 당장. 헌병대. 연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당장 황철민 병장, 박동식 상병. 두 사람 신병 확보해서 연병장에 대기시켜. 그리고 여기 면회장 담당 소위, 자네도 당장 보직 해임하고 대기해. 감찰부에서는 즉시 이등병을 포함한 생활관 동기들 전원 면담 준비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함께 들어왔던 헌병들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면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른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살벌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대장과 대대장이 허둥지둥 상황을 수습하는 동안에도 민우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전화를 한 통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옆집 이모 가끔 용돈을 쥐어주던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큰 부대의 대령과 중령을 벌벌 떨게 만들 정도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다. 지아는 달랐다. 그녀는 오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모든 어른이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때 유일하게 군복을 입고 꼿꼿하게 서서 모든 장례 절차를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그때도 지금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연대장이 지아와 민우에게 다가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아 양 그리고 강민우 이병. 정말 사령부를 대표해서, 아니 부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네.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병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불찰이다. 지금 가해자들은 모두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세. 그러니 이모가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아가 연대장의 말을 끊었다. 네. 오수진 장군님께서 직접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셨나? 연대장의 얼굴이 다시 한번 사색이 되었다. 군단 참모가 이런 말단 부대의 병사 폭행 사건 현장에 직접.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면회장 밖에 다시 한번 차량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급제동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위험 있는 엔진 소리였다. 잠시 후 면회장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지휘 차량에서 내린 그녀는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는 빛나는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오수진이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면회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연대장과 대대장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면회장에 울려 퍼졌다. 충성. 오수진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녀는 연대장과 대대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구석에서 떨고 있는 지아와 민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딱딱하게 울리던 그녀의 군홧발 소리가 두 사람 앞에서 멈췄다. 오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민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거친 손으로 민우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민우의 찢어진 입술과 겁에 질린 눈을 빠짐없이 확인했다. 많이 아팠겠다.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버티고 서 있던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오수진은 그런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뻣뻣하게 굳어있는 연대장과 대대장을 바라보았다. 연대장. 네, 장군님. 이 아이 강민우 이병. 내가 아는 아이일세.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여동생과 단둘이 의지하며 자란 아주 귀한 아이야. 오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면회장 전체를 짓눌렀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하나뿐인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선임병에게 뺨을 맞았네. 여동생을 희롱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연대장,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의 규율인가? 연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면목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지. 지금부터 내가 이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네. 사단장에게는 이미 통보했어. 이 부대 오늘부로 뒤집어 엎을 각오하게.
오수진 준장의 등장은 사태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아와 민우의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급 부대인 군단의 핵심 참모이자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온 집행관이었다. 그녀는 면회장 구석에 있는 당직 소위의 책상을 자신의 임시 지휘소로 삼았다. 연대장, 대대장. 두 사람은 저기 가서 서 있게.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대령과 중령은 아무 말 못하고 구석으로 물러나 부동자세로 섰다. 면회장을 찾았던 다른 가족들은 이미 이 살벌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를 뜨고 있었다. 오수진은 지아와 민우를 자신의 옆에 앉혔다. 민우야, 지금부터 이모한테 다 말해. 아까 그 두 놈 황철민 병장이랑 박동식 상병.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지? 민우는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고백이자 증언이었다. 자대에 배치된 첫날부터 시작된 구타와 가혹행위. 밤마다 화장실이나 창고로 불려나가 이유 없이 맞았던 일. 월급 카드를 빼앗기고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고아 새끼라는 욕설을 들었던 일. 그리고 이런 행위가 황철민과 박동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임병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일부 하사관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까지. 오수진은 민우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책상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증언이 끝났을 때 오수진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강민우 이병이 속한 중대, 아니 대대 전체의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간부 포함 전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지만 장군님 주말이라. 내 말에 토달지 말게. 지금 당장. 그리고 황철민과 박동식은 이쪽으로 끌고 와. 다른 병사들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주말의 평화로운 공기는 찢겨나갔다. 방송이 울리고 병사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생활관에서 뛰쳐나오는 소리가 면회장까지 들려왔다. 잠시 후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황철민과 박동식이 면회장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들은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은 면회장에 앉아있는 준장을 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했다. 무릎 꿇어. 오수진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두 사람은 헌병의 손에 이끌려 민우와 지아, 그리고 오수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황철민 병장, 박동식 상병. 병장 황철민. 상병 박동식. 고개 들어.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두 사람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간인을, 그것도 병사의 가족을 면회 장소에서 희롱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병사를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나. 오해이십니다, 장군님. 그냥 장난이. 황철민이 변명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다. 장난? 오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황철민의 앞에 다가가 섰다. 내 놈의 그 장난 때문에 이 아이는 부모님을 잃은 상처에 더해 군대에서마저 지옥을 경험했다. 내 놈의 그 장난 때문에 이 어린 여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해. 그녀는 민우의 터진 입술을 가리켰다.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내 놈 눈에는 이게 장난이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군사법정 가서 해. 헌병대장. 이 두 놈 지금 당장 구속 수사영장 신청하게. 폭행, 협박, 금품 갈취, 상관 모욕, 그리고 민간인 희롱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적용해. 내가 직접 확인할 걸세. 황철민과 박동식은 울부짖으며 선처를 구했지만 헌병들은 그들의 입을 막고 질질 끌고 나갔다. 오수진은 그들이 사라진 문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다시 구석에 서 있는 연대장과 대대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시작일세. 이 부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오늘 그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낼 테니까. 두 사람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등병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지.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대장과 대대장의 군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태는 일개 병사 2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오수진 준장은 그 길로 연대장과 대대장을 대동하고 강민우 이병이 생활하던 막사로 향했다. 지아는 민우의 곁을 지키며 그 뒤를 따랐다. 오수진은 민우에게 다른 피해 병사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잠시 격리된 장소에 머물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생활관 내부는 겉보기에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오수진의 날카로운 눈은 그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의 흔적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의 관물대를 직접 열어보았다. 안에는 보급품 외에 개인 물품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지아가 입대할 때 선물했던 만년필도 유일한 가족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도 보이지 않았다. 내 물건들은 어디 있지? 황 병장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오수진은 즉시 황철민의 관물대를 강제로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헌병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자 그 안에서는 온갖 사제 물품들과 함께 민우가 잃어버렸던 만년필과 깨진 액자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명백한 절도이자 약탈의 증거였다. 연대장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다. 오수진은 연병장에 집합한 대대 전 병력 앞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중 한 병사의 가족으로서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나는 내 눈앞에서 그 병사가 그의 여동생을 지키려다 선임병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이런 일이 오늘 처음 있었던 일인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이런 부조리를 목격한 적이 없는가? 알면서도 침묵했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외면했는가? 혹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도 또 다른 가해자는 아닌가?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러분이 지키는 그 침묵이 여러분의 동료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이 부대를 썩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휘관들이 모두 여기 서 있다. 내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다. 진실을 말할 용기 있는 사람 지금 앞으로 나오라. 그때였다. 맨 뒷줄에 서 있던 민우와 같이 깡마른 체구의 또 다른 이등병 하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오수진의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매일 맞았습니다. 황 병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대는 지옥입니다, 장군님. 그 첫마디는 둑을 무너뜨린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겪었던 온갖 구타와 폭언, 금품 갈취, 심지어 성적인 가혹행위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와 고해성사의 장으로 변했다. 그것은 한 부대의 해체나 다름없는 광경이었다. 중대장들과 대대장, 연대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신들의 부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오수진은 이 모든 증언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증언에 언급된 모든 가해자들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간부들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헌병대에 인계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칠성부대는 잠들지 못했다. 군단 헌병대와 감찰부가 부대 전체를 이잡듯 뒤졌다. 오수진 준장이 촉발한 이 조사는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한 부대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며칠 후 이 사건에 대한 육군 본부의 징계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인 황철민 병장과 박동식 상병은 군사법원에서 가혹행위, 폭행, 협박, 직권남용, 절도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남은 군 생활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 외에 증언으로 밝혀진 다수의 가해 병사들과 방조한 간부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지휘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으며 불명예 전역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그날 면회장에서 끝이 났다. 면회장 당직 장교였던 김소위 역시 파면되었다. 그리고 사단장, 부대의 최고 지휘관 역시 이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자진하여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한 준장의 방문이 별 2개의 장성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이다. 강민우 이병은 즉시 원부대에서 분리되어 보호 휴가를 받았다. 군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오수진 준장은 그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안전한 행정부대 계룡대로 재배치를 주선했다. 부대를 떠나던 날 오수진은 민우와 지아를 자신의 지휘 차량에 태웠다. 민우는 말끔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듯 했다. 차 안에서 오수진이 입을 열었다. 민우야, 지아야. 너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모가 이런 꼴을 당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지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모.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모가 안 오셨으면. 오빠는. 민우야. 오수진이 백미러로 뒷자리에 앉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날 내 동생을 지키려 했던 행동은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오빠로서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다. 그 어떤 군법보다도 중요한 것을 넌 지켜낸 거야. 그걸 절대 잊지 마라.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부대에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이모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서는 그저 평범하게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치고 나와. 그리고 지아, 너 잘 지켜줘. 네. 감사합니다, 이모. 차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들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지아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아직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은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온 참이었다. 20살의 봄, 지아는 그렇게 세상의 또 다른 이면과 그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동시에 목격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들을 지켜준 또 다른 가족, 오수진이라는 강철 같은 별이 있었다.